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밝힐 일을 선도해야 될 곳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고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연말연시를 맞아서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틈틈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복 아주 잔뜩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까지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그런 상임위를 이제 이끌고 계신데요. 국회 이제 과방위 수장이 되신 지 1년 4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단순하게 미래 먹거리만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의 문제일 네. 수 있겠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과 국민의 생명의 문제일 수 있겠고 아주 복합적인 곳이 섞여 있는 위원회입니다. 네. 조금 아까도 잠깐 보여주시던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서 선출되고 나서 취임에서 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기.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DNA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 DNA 핵심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그 언론개혁 과제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국민이 최정점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언론이 과거에는 개별 방송국, 개별 언론의 문제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언론사가 포탈의 컨텐츠 제공업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 앵커님들은 어디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포탈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접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컨텐츠 제공업자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 포탈을 포함한 언론 개혁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위원장께서는 가방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밝히면서 선도해야 하는 상임위. 정말 책임이 막중해 보이는데요. 지난해 이룬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성과들이 꽤 많았는데요. 일단 이게 언론사나 기자들이 평가할 때는 21대 국회 이원욱 위원장 맡고 나서 여태까지 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았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과방위가 역대 18대, 19대, 20대, 지금 21대 국회인데요. 그때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네. 그 위원회로 악명이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데이터 기본법, 아까 DNA와 관련된 데이터 기본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주개발진흥법 이런 법들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법들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전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광주 참사 네. 이런 것들에서 봤듯이 건설 현장만이 아니고 연구소 내에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북대 학생이 연구소에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큰 참사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이라고 하는 법도 저희가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이제 그 과방위의 법안 통과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 일명 이제 온풀법이죠. 네. 이 작년 이제 해를 넘기고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인데 온풀법의 법제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정부 간에 어디에서 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정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용자의 문제로 볼 것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입장이 좀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으로 해가지고 낸 법도 그렇고 네. 우리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법도 그렇고 네.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게 그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플러스 이용자의 보호 이것이 두 가지 다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공정위 소속 법안으로 하고 네. 이용자의 보호에 관계되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이 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올해 초 아마도 3월 달에도 국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3월 대선 직후에 이제 국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라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가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방위를 넘어서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던 N번방 방지법 이 사전 검열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면서 재개적을 쏘아 올렸는데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이제 제가 과방위 간사 때 통과시킨 법인데요.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 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나 몰랐다거나 정말 좀 업처구니 없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과 2년 전 얘기거든요. 네. 2년 전 얘기인데 그때 박사방, N번방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컸던가. 라고 하는 생각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네. 그런 얘기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당시 미성년자 10여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실제적 피해를 당하고 미성년자의 동영상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네. 그러면 그거를 놔두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신가? 네. 아니면 그거를 막자는 게 생각이신가? 실제 당시 그 법이 통과될 때 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5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일부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은 찬성을 했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을 그 새로운 논란을 짚이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요즘에 좀 이른바 이대남과 이대년을 어떻게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대남의 표시물질을 조금이라도 얻어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치 꼼수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방위가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제 꼭 처리해야 될 이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운영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과방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개의 위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하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 세 곳 어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한민국이 19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나라죠. 6.25 이후에 원조 받고 뭐 헬프미 하면서 그 기부미껌 하고 미군을 쫓아다니던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던 시대에서
작년에 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트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그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 유일한 나라가 그 대한민국인데 그 이유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 교육의 힘,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지런함, 열정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근저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또 한 번 나라를 도약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를 정체 또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이 그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은 특히나 과학기술이 중심에 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돌파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그거 지금 특히나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와 20대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20대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과연 나는 일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우리 부모들 먹여 살리고 이러다가 보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절망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도 우리 한국의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도 결국은 과학기술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부 이제 이른바 법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법 체계가 우리는 포지티브 법으로 돼 있어요. 포지티브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해. 그렇지 않은 건 하지 마. 그렇지 않은 걸 하면은 그건 다 위법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 체계가 완전히 네거티브 법 체계로 돼 있어서 요거는 하지 마. 나머지는 너네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기술 문명이라고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드론도 UAM 드론도 날아다니는 시대 이렇게 곧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도 하지를 못하는 나라. 네. 근데 미국은 거기 법에 열거가 안 돼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드론을 마음대로 띄워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이 법 체계를 그래서 네거티브 법 체계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의 그 연구 영역에서도 연구도 못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그래서 연구 영역,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이제 산업화시키는 영역, 여기에서 그러한 이제 법 체계를 좀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전국인 만큼 대선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 맡고 계시잖아요. 또 이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이제 원팀 행보가 무르익어 가려는 찰나에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 이재명 탄압 발언으로 좀 이게 원팀 행보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원팀 행보의 균열일까지는 해석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정치를 해온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네. 자력으로 막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전체로 보면은 여의도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 정치인으로 자기 혼자가 스스로 개척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주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탄압받았다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이후에 송영길 대표도 그거는 좀 오해였기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 그 탄압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비주류 정치인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비주류 정치인이 훨씬 더 주목받는 사회. 한국 사회 이제 전체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1970년대 같은데요.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삼성에서 한 광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광고가 아주 생생한데 그 신문에 광고를 전면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폴로에서 내리는 루이 암스트롱 네. 그 가짜입니다. 사진을 넣고 네. 거기다가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삼성의 그러한 노력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1등인 나라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1등을 기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꼴등과 함께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네. 훨씬 더 통합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건데 여태까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중심의 주류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해 왔던 이런 정치 시대에 이제 드디어 비주류 정치인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네네.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지금 우리 프랑스 대통령 누구냐?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도 마크롱은 완전히 비주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제 비주류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열고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리플레시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네. 이제 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때부터 이제 청년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청년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청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대남 표심을 적극 이제 겨냥하고 행보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청년층 지지율 반등세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뼈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꽤 네. 오랫동안 한 3, 4년 전부터 특히 20대 남자들이 민주당을 등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제대로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지금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께서 뭐 그 N번방에 대해서 재개정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러니까 20대 여자나 20대 남자나 할 것 없이 실제로는 둘 다 지금 사회적 소외층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소외층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그 20대 남자 여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네. 20대 남자 20대 남자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요것만 갖고 요거라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류는 국민 통합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으면 그 나라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지금 우리가 세대도 20대와 30대의 갈등, 노년층과 청년층의 갈등, 그 남녀 간의 갈등, 그 사회 양극화로 인한 그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지방과 중앙의 갈등이 모든 것이 갈등의 투성이거든요. 이 갈등을 거기서 하나 더 갈라가지고 그래 요거 표를 위해서 요거 갈라내야 되겠어.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가 싶습니다. 2017년도에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갈등 비용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갈등 비용을 80조에서 한 240조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1년 예산이 우리가 한 450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50%가 넘는 비용이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갈등의 10%만 줄여도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뭐 2%냐 3%냐 여기서 더 이상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데 갈등의 10%만 줄여도 3%의 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 물론 선거도 중요하고 내가 정권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 되고 모든 국민들한테 특히나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다. 제발 N번방이니 뭐 아니면 20대 남자는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여자 이 갈등을 자꾸 이렇게 양산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네. 국민의힘 후보님이나 국민의힘 당대표님께 권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의원께서 갖고 계신 이민년 새해 목표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서 대선 필승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20대 남자를 잃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거 없이 갑자기 20대 남자가 우리를 떠나진 않았죠.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 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이 잘하고자 했지만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야 우리 잘했어라고 우기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못한 거는 솔직하게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죄하고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 선거 정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조직본부장인데 네. 조직본부장 이번 선거는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2 내지 3%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러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 선거인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선거 필승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후보님이 되면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검찰 내에서는 검찰조차도 또 갈라질 것이다. 그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예전에 중앙지검장을 할 때 검찰이 완전히 쫙 갈라졌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그렇고 청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근뉴스엔 파워 인터뷰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주요 성과 그리고 민주당 대선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인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